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저희 셋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박주민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강철 변호사님 반갑고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박주민 변호사님 진짜 애타게 여러 번 불렀는데 주민아 이렇게 주민아 아유 뭐 그래요?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저는 확실히 이런 변이 있나의 주인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주인의식 프로의식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 말이십니까? 예. 네, 예, 오늘 뭐 저희 국민TV 애청하시는 분들 혹은 뭐 국민TV가 아니더라도 다 많이들 들으셨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5주기 서거하신 지 5주기 되는 날입니다. 물론 그 참여정부 5년의 치세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뭐 잘했다는 분도 있고 못했다고 혹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노 대통령 개인의 인간적인 매력과 그리고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남아서 저희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허약한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좀 깨트리고 했던 그런 권위주의 이런 부분들도 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노 대통령이 그 치세 동안 좀 맞닥뜨렸던 한계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저희 앞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런 변이 있나 저희 새 변호사에게는 또 민변의 또 선배 변호사님이시고 해서 저희들로서도 오늘이 조금 각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선배님으로서 충분히 본받을 만한 변호사님이셨고 또 정치인이셨죠. 특히 또 돌아가시던 그 해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삭혀지지 않은 분노도 남아있고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혹시 서초동에 그 당시 돌아가시던 당시에 뭐 추모의 분위기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서초동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없었던 걸로 알고 네. 계시죠? 그게 참 묘한 게 보통 자기 직역에서 자기 직업군에서 대통령을 배출했다 이러면 되게 막 자랑스러워하고 과시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유독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하도 겸손하셔가지고 그걸 내세우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뭐 추모를 하기 위한 공간들이 마련해질 때도 변호사 회관에 그게 마련되어지지 않았다고 누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꾸렸더니 세상에 변호사들의 항의를 받았대요. 왜 그렇게 죽은 사람의 분향소를 차려야 되냐고. 그리고 변협 직원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변호사들이 와서 분향을 하고 가기보다는 서초동 주민들이 지나다니시면서 분향을 하고 가셨고 그런 걸 보면 참 씁쓸하다. 어쨌든 변호사였던 훌륭한 정치인이셨는데 그 변호사들의 그런 냉랭한 반응들 심지어 왜 분향소를 차리냐고 항의하는 회원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 직원들도 씁쓸했다 했었어요. 그 가시던 뒷모습이 아직 떠올려져서 마음이 먹먹합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동영상을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서해 기름 유출됐을 때요. 예.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해경을 방문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수단, 모든 비용을 다 들이더라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내는 그 장면을 보고 확실히 좀 다른 분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신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답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민변 출신의 많은 정치인 분들이 있고 그게 또 민변에게는 자랑일 때도 있지만 많은 짐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몇 해 전인가요? 또 민변 망년회 때 송년회 기념으로 이제 뭐 회원들의 그 민변을 처음 가입하던 때 다짐을 한번 떠올려 보려고 가입 신청서를 해묵은 걸 다 먼지 털어내고 뒤져본 적이 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가입 신청서. 뭐라고 쓰셨나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포부 이런 거 되게 많이 적잖아요. 민변에 대한 바램 이런 거 적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간단하게만 적어서 대부분이 뭐 정의구현 뭐 이런 거 적으시고 그 초창기 분들 정의구현 그 50대 얘기 아닙니까? 그러신 분들 많아서 그런 별다른 특기할 만한 동기는 없었지만 한번 가입을 하셨다가 탈퇴를 하세요. 대통령 취임을 위해서 탈퇴하신 탈퇴서가 있었고 다시 재가입했던 그 회원 대통령 그만두시고 나서 다시 가입을 하셨나요? 그걸 보면서 그 묘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올랐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오세훈 전 시장님 계셨고요. 예. 뭐 한때는 민변 경력을 자랑스럽게 내세우셨다가 그분이 아마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부터 민변 경력에서 빼기 시작하셨다고. 아무튼 그렇게 우리도 빼죠. 살기 위해서? 왜 이러십니까? 내일은 민변 총회가 있는 날인데. 예. 많은 분들이 댓글로 또 울다가 웃다가 화나다가 눈물 나다가 오늘 그런 날이라고 또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글도 올려주셨고요. 뭐 우리 변호사 3변 합체를 또 이제 반기시는 분들도 있네요. 네. 예. 3변, 석삼 왠지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삼각형 같이. 그렇죠. 저희가 둘둘 따로 방송을 해봤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죠. 네. 안 되는 게 그 이광철 변호사님이 없었기 때문에만은 아니고 또 박주민 변호사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두 분의 역할이 진짜 있었구나. 네. 이게 있어서 역할이 그러니까 좀 인정해 주세요. 눈에 도드라지게 느껴지지 않지만 주인님. 있었구나. 네. 있었구나. 저렇게 오버를 하시네요. 아무튼 저도 너무 편안하게 방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튼 저희는 뭐 앞으로도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명이 같이 방송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걱정이에요. 예. 그 이변님의 그 있잖아요. 장기휴가요? 장기휴가 어떻게 하면 좋죠? 예, 제가 정말 병원에서 할까요? 병원에서? 아유, 사적인 얘기는 이걸로 줄이고요. 네. 예, 뭐 조만간 이제 두 분이 마음껏 마이크를 쥐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병원에서 듣고 있겠습니다. 그 주인 없는 곳에서. 여우와 토끼가 서로. 아우, 정말 이렇게 두 분이 이제 가지치고 나가시면 누가 잡아주나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예. 오늘도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아요. 물론 이제 많은 다른 시사 프로그램들 통해서 또 국민TV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던 이슈 위주가 되겠지만 특히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마 보태질 것 같아요. 한 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서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떤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 세월호 이후에 또 예고 담화였잖아요. 네. 사과하고 담화를 발표하겠다 이런 예고를 또 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분의 그 담화 내용과 그 이후에 국무총리 지명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네. 안대희 그 국무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안대희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법조인들을 좋아하시나. 그러게요. 특히 검찰 출신 법조인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죠. 예, 유독 검찰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예. 지금 권력의 주요한 포스트가 대부분 다 법조인 아닙니까? 그렇죠. 비서실장도 그렇고 김기춘 총리도 그렇고. 예. 그 말은 없나요? 아니요. 이번에 지금 국정원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서 이제 국정원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죠. 전영세도
국정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국정원 1차장 국정원. 김수민 검사도 김수민 변호사도 검사 출신이죠. 출신이었죠. 그러게요. 뭐 그분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당시부터 정치인의 꿈을 꾸시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요. 또 검사를 지망하시면서 그 정말 지팡이 제대로 된 법 집행자가 돼서 검사의 꿈을 펼치는 가운데 또 정치인을 꿈꾸셨던 건 아닌데 왜 유독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유난히 많이 이번 정권 들어서 근데 기운이 이제 저희가 검찰 조직 자체를 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검찰하면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일단 조직에 대한 충성. 일단 위에 들이받는 건 그 조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가 일이죠. 없죠. 이런 조직 문화, 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국가관이 엄청 튼튼하시다라는 거죠. 만약에 또 공안검사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렇죠. 더욱 그렇죠. 네. 그 없는 사건까지 만들어가면서까지 국가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누군가 허튼 소리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이 궁금하고 뭔가 마음 쓰고 가려운 등은 알아서 잘 긁어주는 예.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 정부 조직이 이 검찰 출신들을 특히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또 약간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갑자기 네. 사표를 냈죠. 네.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실상 이 정부에 있어서는 핵심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었고 그래서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원장을 계속 보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남재준 원장이 사퇴를 했죠. 네. 그 사퇴했고 이제 그거를 또 사표를 수리했죠. 네. 그 위기감을 반영하는 거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기감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평가를 대부분 하시던데요. 뭐 오히려 초점은 김기춘이 남았다. 네. 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재밌었던 게 한참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상 실세가 바뀌었다. 왜냐하면 정보를 국정원장이 가지고 있고 그 정보에 의해서 이 정권이 좀 유지되고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니라 이제는 실세가 남재준 원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남재준 원장은 끝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사실상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책임져야 될 부분은 김기춘 비서실장인데 왜냐하면 인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재준 원장이 사퇴를 하고 김기춘 실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박통하고 한 번의 갈등 구도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참신함 때문에 기억이 되긴 했지만 김기춘이 남겨지면서 그 결국은 안대희 컨트롤용으로 김기춘은 건재하고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법조계 기수를 근거로 한 이제 사람들의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워낙 뭐 기수 문화가 있는 데긴 한데 실제 뭐 자기가 부장검사 정도였을 땐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이번 세월호 사건 관련돼서 김기춘 실장이 뭔가 확실한 걸 하나 좀 보여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남재준 원장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무슨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의혹이 제기되는 게 국정원은 9시 44분에 연합뉴스 보도를 보고 처음에 사건을 알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인가요? 정원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선언으로부터 국정원이 보고를 받았다라고 매뉴얼대로 실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각이 과연 언제였을까? 굉장히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청와대에 해경이 보고를 한 게 10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보고가 이미 시중에 공개가 됐지만 굉장히 나이브합니다. 그렇죠. 다 구조할 수 있는 것처럼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국정원도 아마 그 시간 또는 혹시나 또 그 시간 이전에 국정원도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선언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니까 역시 굉장히 나이브하게 보고한 게 아닐까.
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왜냐면 그 전날 이미 남재준 원장에 대한 해임이 새누리당에서까지 얘기가 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지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이슈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쾌재를 불렀겠죠. 예. 이 사건을 고의로 일으키진 않았을지언정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건이 별로 이렇게 파장이 없는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건이 파장 있는 사건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혹시나 해서 혹시나 그래서 나이브한 보고를 올린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혹들이 최근에 많이 제기가 되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문책을 한 것 아니냐 이번에. 이유는 뭐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 넘게 지난 일인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 박주현 변호사님 지금 말씀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게 이번에 그 박근혜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거든요. 남재준하고 김장수. 김장수는 청와대는 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반언으로 네. 또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맞죠. 사람이고 네. 지금 남재준도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면 세월호 관련해서 그렇게 정보를 보고받고도 최고의 정보 수집력을 자랑하는 국정원이 그런 정도의 정보밖에 못 올렸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 추궁 형식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가 제대로 이제 대응을 못한 것 사실은 네가 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죠. 예. 네. 그런 식의 인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들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두 변호사님들은 어떤 평? 뭐 총평. 평할 게 뭐 있나요? 책임질 사람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뭐. 그 눈물까지 흘리셨잖아요, 대통령님. 담화때요. 담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사실 제가 이제 담화가 나오고 나서 가족들하고 같이 그 세월호 가족분들하고 같이 진도를 내려갔다 왔었는데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구나가 그분들의 첫 반응이셨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족분들은 지금까지 항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때 그리고 담화 때도 마찬가지였고 실종자에 대한 완벽한 수색이 첫 번째라고 항상 네.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종자 수색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우나 정말 밉죠.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해경 밉습니다.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실종자 수색 과정을 해경이 그래도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미운데도 해경과 또 해경이 채용한 잠수사가 힘을 내서 수색해 주길 원해서 밥을 직접 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예. 힘내라고 응원도 합니다. 밉지만 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해경 해체라는 걸 팍 하고 던져버립니다. 현장에서는 해경들이 굉장히 기운이 빠지죠. 그렇겠죠. 당장 해경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전화 왔다 아들이. 아빠는 괜찮은 거냐고. 아하. 그런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과연 해경이 제대로 수색을 하겠냐. 너무 무책임하다 대통령. 너무 이렇게 팍 던졌다. 우리들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팽목항에 그리고 진도 체육관에 남아 계신 분들의 반응이었고 또 그것은 또 고스란히 현재 안산 쪽에 올라가 계신 가족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아직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개념 그렇죠. 자체가. 네.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후폭풍을 우려해서 최선의 뒷마무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보여지는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저희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담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서 어떤 그 패친께서 이제 글을 올려주신 걸 보고서 제가 공감이 돼서 고개를 끄덕끄덕한 적이 있는데 공직자가 공직석상에서 눈물을 흘릴 때는 일단은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떤 그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눈물이 나더라도 그것들을 참으려고 노력한다든지 공직자니까 공직석상에서 그래야 되는데 박근혜는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그것들을 마치 노력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눈물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하도 욕을 먹으니까 작정하고 나온 거죠. 이른바 세월호의 영웅들을 한 분 한 분씩 호칭하면서
마음속에서 오늘은 울어야겠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 지식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지지율이 떨어지고 전국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못해먹겠다고 진짜 죽겠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 좀 뭐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봐라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마지못했다라는 게 그런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박주민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보면 정말 소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상대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상대가 어떤 부분 때문에 대통령한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무엇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응어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를 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소통 능력도 안 돼 있는 사람이 게다가 무능하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담화가 나온 날 그래서 담화를 보고 팽목항에 계셨던 그리고 진도체육관에 계셨던 가족분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가족들이 팽목항으로 이제 안산에 계셨던 분이 내려가신 겁니다. 이제 회의를 하러 네, 내려가신 같이 이제 회의를 하러 내려가신 그렇죠? 거고 예. 그때 이제 저도 동행을 했는데 예. 내려가는 과정에서 아시죠? 예. 경찰이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네, 경찰이 도움을 주겠다는 이유로 미행을 한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재밌는 게 처음에 잡혔을 때 내가 경찰이다라고 얘기를 안 했죠. 안 했죠. 예, 부인했죠. 네, 부인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가족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담화를 했는데 경찰은 미행을 해.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또 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왜 당시에 박주민 변호사도 그러면은 그 버스로 그 버스로 내려가지 못했어요, 저는. 저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참 다 말씀드리기 그 그렇고. 우여곡절은 한번 시간 할애해서 박주민 변호사님 이번에 박주민 변호사님 지금 세월호 때문에 그 우리 실종자 가족분들 밀착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지금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경찰이 그렇게 사찰을 하고 노란 리본을 단 사람들을 불신검문해가지고 프론시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것들이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실종자 가족분들하고 유가족분들을 흥분시키고 해가지고 이분들을 점점 더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하야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들을 지금 어쨌든 국민들은 애잔하게 생각하는 게 정서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꾸 흥분하고 거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서 나아가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게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국민과의 괴리를 위해서 그렇죠. 이제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까지는 이야기인데 저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라고 하는 시각도 있다는 여론을 거죠.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 팽목항에서 가족분들이 청와대 가겠다고 했을 때 경찰들이 막고 막 체증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는 그런 분석을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들이 그러한 분석이 완전히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사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경찰들의 변명을 보더라도 이제 유가족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상황이 생기면 보고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어쨌든 따라간 거다. 또 이런 또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찰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안산에서 빚어진 일인 만큼 이제 유가족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도 않느냐 하는데 그게 왜 문제시 되는 것이고 어떤 식의 동행일 때 사찰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이게? 아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치안정보 수집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보관들이잖아요. 정보관들은 뭐 그래서 치안 정보 즉 범죄 예방 정보나 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지금 가족들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범죄 관련된 분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보관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 또 보고하는 차원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준다면은 오히려 미리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렇죠. 정보관이 아닌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교통사고를 얘기했으니까 네. 뭐 그런 경찰관들이 오히려 동행을 하는 게 맞죠. 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 바로 정보관이었다는 네. 것과 그다음 통상 정보관들이 행해오는 일들 자체가 어떤 영역의 일인지를 박준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찰로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유족의 현재의 태도들을 불온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추모를 불온시하고 있는 시각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의원 의원이 국회에서 밝혔지만 연인원 총 동원된 그 정보관들이 80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족들이 사고 첫날부터 해서 3일째까지 구조 전문가, 해경의 구조 파트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대화를 했었던 대화 상대자가 사실은 정보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족들을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보고 실시간 그 행동과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를 파악해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것들을 사실은 뭐 그 정보관들이 뭐 알아서 했겠습니까? 분명히 지시가 나왔고 그래서 하는 거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이제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저는 너무 치졸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인가 그 유가족 대변인 하시는 우리 저 성함이 좀 유경근. 유경근 선생님께서 특별히 입장을 발표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을 결코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월호 참사 문제는 우리 가족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근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 하나의 퇴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라가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 가족분들의 이 냉정함 오히려 정말 저 같으면 정말 굉장히 울분에 차고 그랬을 텐데도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억눌러 가면서 그렇게 차분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는 걸 보고서 아마 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유가족들을 흥분시키려고 하는 일각의 그런 기도 같은 것들을 사전에 봉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때 청운동 현장 방송을 할 때 박주민 변호사님하고도 나눈 얘기지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해명하듯이 전제로 붙여야 된다는 게 이제 지금의 정확한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되려. 아니 뭐 가족분들이 흥분하실 수도 있죠.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원망의 마음 당연히 전 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비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유가족분들은 하물며 유가족분들은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가족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뭔가 십자가 밟기에 또 다른 모습처럼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제가 제가 정확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주제 넘을 수도 있는데 가족분들 얘기를 이제 계속 듣다가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이해한 걸 말씀드려보면 이분들이 밝힌 진상규명의 원칙 중에는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돼야 된다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 퇴진하라, 하야라는 본인들이 보시기에는 정치적 구호처럼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위치를 계속 가져가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나오면 아마 제 생각에 이분들은 뭐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막 정치적으로 너무 비춰지게 되면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이런 힘이나 이런 걸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그 힘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니까 지금 당장 너무 정치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와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유가족분들의 입장하고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분들이 보면 전부터 제가 느낀 것들인데 이분들이 뭐
우리 정몽준의 귀한 도련님께서는 무슨 미개하다 어쩌다 그러는데 지네들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아마 지금쯤 뭐 거의 반미치광이가 됐을 거예요. 뭐 지금 뭐 이번에 또 무슨 목상가 하는 사람은 뭐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가지 배 타고 제주도까지 가다가 그러냐 돈도 없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유가족분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침착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분들 말씀에 어떤 그런 정말 그 진정성 같은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한편으로 이번에 유가족들이 민간의 조사 기구를 꾸리자라는 제안들을 하는 걸 보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국가기관이 최소한 어느 한두 개 부처는 검찰이 됐든 좋은 말씀하세요. 예, 이런 한두 개 부처 정도는 저쪽에서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우리 국가기관이 한 군데도 그런 신뢰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뭐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하다못해 유가족분들이 감사원에 맡겨달라든지 이런 사태를 어느 국가기관 정도에다가 맡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단 한 군데도 없이 지난 이명박 정권 이래 이명박 박근혜 지금 집권 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모든 국가기관들이 다 사유화되고 정치 기관화되고 권력의 앞잡이가 되었다라는 걸 저는 반증한다고 보고요. 그 재미있는 게 이분들이 방금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 경찰 못 믿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생존자 가족분들을 제가 어제 또 만났어요. 교육청, 교육부 다 너무 무능력하고 너무 무신경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버림받고 있다,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우리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계속 모든 국가기관들이 다 준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그걸 뼈저리게 봤죠. 현장에서 구조의 무능함. 서울에나 안산에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또 후속 대책도 계속 무능하고 또 그래서 지금 이분들에 대한 느낌, 이분들이 갖고 계신 느낌, 뭐 제가 추정을 하는 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총체적 어떻게 보면 불신? 네. 정말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절절하게 느껴져요. 어쨌든 간에 뭐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고 인적 쇄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김기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건재하고 그러게요. 유가족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도 성에 차지 않는 대책이라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그래도 꺼진 기춘 다시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남아 있는 기춘에 대한 얘기 이젠 철진한 얘기 같지만 저는 지금 인사에 있어서도 김기춘이 건재한다는 것은 결국 박근혜는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뭐 그것만으로 볼 것 아니지만 대책이라고 하는 담화에서 보여지는 것만 하더라도 뭐 별다른 대책은 없는 거고 앞으로 박근혜 불통은 여전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걸로 이제 기춘. 저는 꺼진 기춘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물론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으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출발할 때부터 의심받고 그랬던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제 뭐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그리고 엄정한 사회기강, 공직기강들을 갖고 어떤 정치개혁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먹혀들었다 이런 분석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일반 시민분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박근혜의 그런 구호들을 단순히 말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이게끔 한 실체가 있었다면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게 김종인, 이상돈, 또 안대희,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건 정말 시체마로 다 뻥이었죠. 뭐 줄줄 다 공약 파기가 되었고 결국은 이 시점에 와서 생각해 봤을 때 김종인이라든지 김종인 박사라든지 이상돈 교수라든지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든지 이준석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뭐 제가 그 사람들 인품은 잘 모르고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결국 이 사람들의 역할은 박근혜 얼굴에 치장하기 위한 화장품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화장품 중에 하나를 지금 일시에 지금 위기 타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끌어다가 지금 얼굴에 바른 격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연 이 화장품이 제대로 앞으로 작동할 거냐. 우선은 근본적인 제약이 지금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춘이라고 하는 배우의 그러니까 리모컨을 들고 있는 사람 하나를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대희 전 대법관,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의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노무현과, 그리고 그 양반 누구죠? 대선 개입 윤석열? 그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같은 검사 출신으로,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저는 대통령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린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2003년도에 불법적인 대선 개입, 대선 자금 수사를 함에 있어서 노통이 당시에 박근혜처럼 레이저나 쏘고 검찰총장 뒤졌다면 아마 그때 안대희도 똑같이 어디론가 자천돼가지고 어디 뭐 고검에 검사로 아마 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 뭐 중수부장 했지만 그때 노무현은 어찌됐든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나름의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검찰 수사들을 다 꿋꿋이 뭐 감내했다 뭐 그러기엔 좀 그렇지만 뭐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속에서 정말 권력의 간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줬잖아요. 근데 대선 개입 수사할 때 박근혜는 청와대 동원해갖고 최동욱 검찰총장 뒷조사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안대희 대법관의 그런 국민검사라든지 안짱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돼 있다.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고 과연 이제 그런 근본적인 환경을 달리해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검찰 권력을 존중해줬던 검찰권을 존중했던 그런 통치자를 두고 그때 대선 자금을 수사했던 것과 달리 박근혜라고 하는 최동욱과 윤석열을 날려버렸던 그런 임명권자를 두고 과연 총리 노릇을 할 때 그때처럼 하게 될 것인지는 저희가 바로 봐야 된다. 거기서 과연 안대희 전 대법관의 실체가 그런 뭐 강직함 뭐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 관철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환경의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춘에 대해서는 너무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새삼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역사를 한 번만 더 짚어주셨으면 해요. 또 저희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죠. 예, 검사 출신에. 그리고 또 뭐 이제 정말 구석기 시대, 공용 시대의 사람이죠. 박정희 정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유신이고 긴급조치. 그게 한참 문제가 되던 시기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법원에 의해서 재심 판결을 받고 무죄로 피해가 일부 보상되고 있는 그 책임의 근저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김기춘이 유신헌법 설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초안을 잡은 그런 상황에서 그 책임을 법원이 그냥 뭐 지금 현 권력자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지만 그 판결문 켜켜이 본다면은 현 권력자 그렇다고 해서 뭐 박근혜가 아버지의 책임을 져라 뜻은 아니지만 현 권력자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정치적으로든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논리구성을 통해서 본다면 법적으로도 책임 묻지 못할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층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반드시 지워져야 되는 김기춘이 여전히 청와대에 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김기춘 씨가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데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 사건의 실질적인 범인은 이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는 그 도청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그 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자는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참 비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새삼 다시 한번 거론하고 싶어졌습니다. 김기춘의 이제 과거 얘기가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김기춘이 우리 그 헌정사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판결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선 하나가 그 탄핵 사건이었죠.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그 소추 발의할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사실상 탄핵을 발의하는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우리 김기춘
시께서 했고, 작년에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해산 사건도 사실은 김기춘이 사실상 뭐 발의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명한 그때 이제 그 김기춘이 그 초원복집 사건으로 해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때 대선 개입 그때 아마 그 사람이 공무원 신분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법무부 장관인가? 아닌가요? 그때 퇴임하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거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던가요? 92년 그때 직전에?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때 기소가 되어가지고 그때 무슨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무슨 법 그때 당시에 선거법에 대해서 위원제청을 해가지고 그때 그게 헌법불합치인가 나와서 위헌선언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 양반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래서 제가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처벌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소는 됐는데 처벌받지 않았던 그래가지고 위원제청을 해가지고 아마 그게 제 기억으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무조건 금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무죄를 선고받았던. 그 관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관장들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저는 그래서 김기춘은 그 당시에 전직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건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이 검사 출신으로서 자기의 스킬을 정말 역사 안에서 100분 발휘를 했네요. 뭐 헌법 기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통령 탄핵도 해보시고 10분 발휘를 하신 분이네요. 참 뭐 정의롭지 못한 사회 뭐 너무 빤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날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 사회입니다. 뭐가 무섭겠습니까? 예. 간략히 이제 김기춘 한번 다시 돌아봤고요. 요거 좀 말씀 더 드릴까요? 그러니까 담화에 대한 부분 중에 이제 가족분들이 생각하시는 몇 가지 좀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런 얘기도 좀 하셨어요. 그 담화를 보고 기구 재편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정부 구조 개편이 아니라 현장에서 대통령의 결정, 대통령의 말 없이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그런 걸 좀 신경 써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겪으신 거죠. 대통령의 결정, 대통령의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뭐 그래서 정부 구조 개편만 하면은 뭐 하냐라는 얘기를 좀 하신 분들이 좀 계셨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담화문에 또 빠져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살아서 돌아온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도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큰 부분이 또 하나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셨어요. 그 당일도 그렇고 또는 진도 체육관에서의 경험도 그렇고 보면 또 가족분들 중에는요 누군가 자기를 미행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미행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가족을 제발 범죄자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도 좀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도 그날 좀 많이 나왔었고요. 또 전체는 아니지만 좀 일부 가족분들이 요즘 보니까 그 촛불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을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뭐 구체적인 주장이나 목표가 좀 다르더라도 어떻게 보면 다 진상을 규명하고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보면은 다 옳은 소리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좀 대통령으로서 다 듣고 품어 안아야 되는데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는 걸 막기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예,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다음 날이었던가요? 그렇죠. 100여 명이 연행이 되셨죠. 예. 요거는 제가 이제 가족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메모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내용 중에 그 시위자에 대한 강경 대응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100여 분이 연행이 되셨는데 물론 신고했던 그 루트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종로 3가 방향으로 걸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마
그 안국역 방향으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가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연행 자체가 뭐 정당한 건지 또 우리 집시법 전문 변호사님의 코멘트를 또 여기서 듣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사실은 뭐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해산이나 금지할 수 없다가 대법원 예. 판결이에요. 특히 평화롭게 진행되면 그대로 놔두라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번 그때 토요일 집회는 신고 범위 일탈한 집회인데 평화롭게 진행됐었죠. 예. 그러니까 놔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연달아 해산 명령을 하고 나서 강제 연행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요일 집회는 이제 미신고 집회였습니다. 근데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는 신고 안 한 집회 주최자는 처벌하는 걸 변론으로 하고 집회 자체가 평화롭게 진행되면 놔둬라가 대법원 판례예요. 그리고 단순 참가자를 연행할 이유는 없는 이유도 거네요. 없죠. 그런데 그걸 또 해산 명령을 막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연행했다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이제 법률 지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은 엄연히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처벌 규정은 그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사람만 처벌하도록 돼 있고요. 그 집회에 참여한 단순 참가자들은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은 어떤 편법을 쓰냐면 그거를 해산명령을 내려가지고 해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식으로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아무렇게나 무조건 경찰이 그냥 딱 보더니 뭐 너 니네 기분 나쁘다 해산해. 나 배 아프다 해산해.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명백히 폭력적인 집회라든지 당시에 어떤 그런 평온한 상황을 깨트릴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그걸 해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네 마음대로 해산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셨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서 평화롭게 행진하는데 경찰이 해산하라 그러면 야 지금 대법원 판례에 가면 이건 해산할 만한 상황이 안 돼 라고 항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경찰도 그 판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상관의 지시를 최고로 삼기 때문에 판례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는 거죠. 그 상관의 정점에는 이제 박근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도로 점거 상황에 대해서 그게 위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도로 점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접견 갔다 온 변호사들로부터 취합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인도로. 인도로 하고 있었는데 전경이 인도와 도로를 다 막아서 전혀 진행이 못 되도록 됐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도로를 경찰이 막았기 때문에 차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히고 하니까 그리고 차도 안 다니니까 거기 앉으신 거죠. 그래서 약 15분 정도 간단하게 한 명씩 나와서 한 3, 4명이 발언을 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근데 해산 명령을 한 거예요. 해산해야 되나 보구나 하고 해산을 했죠. 근데 앞쪽은 막혀 있으니까 뒤쪽으로 해산해서 이제 3, 3호 가는데 경찰들이 빠르게 이동해서 뒤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어항처럼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도로 밀어 올린 다음에 그 인도에서 다 연행을 해간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교통을 막아서 그렇죠. 확보가 된 도로에서 간단한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해산 명령을 해서 집으로 해산하려던 사람들을 그렇죠. 연행을 한 거고 그 연행의 근거는 뭐 해산 명령과 관련된 해산명령 불응 및 일반 교통 방해가 되겠죠. 일반 교통 방해 바로 그거죠. 도로는 자기들이 막아놓고 시민들 보고 교통을 방해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제가 그날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때 접견 가셨죠? 들은 얘기는 인도를 따라서 행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해산 명령을 발동하면서 고착이라고 그러잖아요. 밀어붙여갖고 도로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잡아가지고 자기를 일반 교통 방해라고 하더라. 이건 억울하다.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재판에 이제 약식 기소를 해서 뭐 혹은 정식 기소를 하든 재판에 넘겨지면 또 이제 판사한테 그런 얘기를 할 것이지만 근데 또 입증이 일일이 그렇죠. 쉽지도 입증도 않아요. 쉽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공권력 행사라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개뿔. 그런 데서 공권력의 불신이 싹트고 니네 하는 것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겠다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세월호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주목해야 될 적폐가 있다면 바로 그러한 공권력의 사유와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가 권력 행사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그 지경에 있다라는 점을 좀 똑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올라주셨는데 전경이라고 제가 발언을 했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쓰던 대로 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경이었고 의경 또는 직업 경찰들이 대부분 또 대면을 하고 있죠. 시위대하고 대면하는 건 또 경찰들이 요새는 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집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의견도 올라왔는데요. 2부에서 마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금수원 압수수색 관련된 얘기에도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관련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런 변이 있나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간만에 세 변이 모두 모였습니다. 삼각방송. 이거 이광철 변호사님. 삼각김밥 먹고 왔는데. 이광철 변호사님씩 요번데 나 어떻게 수준 떨어지고 있어.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3전도 구력부터 시작해갖고 전과가 있으니까 감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역사 유머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 지식을 또 인정해 드립니다. 카노사에 구력했다가 한번 이 방에 썰렁한 반응을 또 온몸으로. 제가 앞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김기춘 헌법 재판소 위헌 결정 받았다고 하는 사실관계는 이렇더군요. 예, 제가 뉴스 나가는 동안 좀 찾아봤는데 김기춘이 초원복집에서 부산 지역 기관장들, 그러니까 부산의 경찰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지검장 이런 또 시장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그때 영도다리에 빠졌잖아요. 그때 나온 얘기인가요? 나중에 나온 얘기인가요? 그때 나왔던 얘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또 민국당에서 또 한번 했던 얘기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지역 감정을 조장해가지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해서 그때 김기춘이 초원복지를 발언했을 때는 법무부 장관은 아니었고요. 그때는 전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때 당시 선거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김기춘이 당시에 선거운동으로 등록되지도 않고 김영삼 후보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었는데 김기춘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겁니다. 재판부에. 선거운동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참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네, 제약한다, 위헌적으로 침해한다라고 해가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부가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선거운동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선거운동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위헌 결정 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그래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도와주셨네요. 큰 기여를 하셨던. 예, 아까 그 얘기를 찾아내신 얘기를 듣고 이제 박주민 변호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죠. 근데 왜 공소 취소가 되고 처벌에 제외가 됐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부산 경찰청장, 그다음 교육감 이런 기관장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같이 공모를 했다라면은 자기는 공무원이 아니었어도 공무원이 선거 개입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동정보부로 처벌될 수도 있었는데요. 기소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석연치 않네요. 사실 우리 기춘대원군의 역사를 이렇게 쭉 환기할 때 빠지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현철 씨와의 문제입니다. 이 김기춘 씨가 지역구가 거제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가 거제에서 나가려고 여러 번 했을 때 이 YS의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있을 때 얼마나 김기춘 씨가 김현철 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랬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참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상하고 참
네, 화무 11홍입니다. 예. 다크 신사님이 소통방송, 양방향방송 좋다 하셨는데요. 예, 소통방송 맞습니다. 꼴통 IT님이 올려주신 얘기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과 계급이 안 보이는 경찰분들 집회 시위 현장에서 말씀인 거겠죠? 불법 아닌가요? 일단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의 복장에 대해서는 간이하게 서장의 명령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그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꼭 되어 있지는 않은데 공무집행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자신의 그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프랭크 라리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그 지점을 문제 제기했어요. 뭐라고 제기했냐?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과도하게 공권력 집행을 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하려고 보면 신호를 알 수가 없어서 제대로 문제 제기할 수가 없다. 이것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앞으로는 다 이름과 소속을 알 수 있도록 복장을 입히겠다라고 유엔에다 답변을 했죠. 근데 지금 가보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딜 가도 지금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길 사장님, KBS 길 사장님. 이고르님이 주민 오빠 이러시면서 물어주신 내용이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날 이재정 변호사님도 현장에 계셨지만 길 사장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문제됐던 그 국장에 대해서 자기가 사표 수리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특히 청와대 안쪽에서 그 영내에서 가족 대표분들하고 만났을 때도 분명히 자기가 그 국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사표 수리한 것이 아니라 보직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유가족 대표와 유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한 거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또 백운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을 이제 보도국장으로 임명했다가 일주일 만에 해설위원 쪽으로 다시 발령을 내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백운기라는 분 실명거론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실 텐데 좀 기분 나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KBS 로비에 가족분들과 같이 들어갔잖아요. 만담을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가족분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족분들은 백운기라는 분이 보도국장에 그 발령이 난다더라는 소식을 듣고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KBS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이 길 사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쓰고 마치 호위무사처럼 굴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분노가 심한데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누군가 문제가 돼서 밀어내더라도 또 그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 자꾸 앉히려고 해요. 이런 것들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AS 하실 댓글 내용 없습니까? 아까 쉬는 저를 동안. AS 해주세요. 예, 바꿔주세요. 근데 또 비슷한 사람이 와요. 바꾸면 비슷한 사람이 와요. 예. 민변에서도 어쨌든 박주민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결합해 계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민변 차원에서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기분 나빴던 게 문화일보, TV조선, 그다음 동아일보 같은 데서 민변이 마치 가족들 사이에서 배제가 된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 보도 봤습니다. 대한변협 차원에서 민변이 아닙니다. 대한변협 차원에서 정정보도 청구 곧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제발 좀 사실에 맞지 않는 보도는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화일보 보도된 날 가족분들하고 같이 청와대 갔고요. 밤새 가족분들하고 이야기했고 전날 밤, 다음 날도 계속 가족분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배제됐으면 제가 그렇게 다닐 수가 없죠. 예, 제발 좀 이제는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라고 말을 해도 되나요? 좀 이제 별개의 사건인 듯 흐르면서도 계속 연관시키고 있는 사건이죠. 김인규 사장 때래요. 또 틀렸어. 예, 그래도 뭐 방송이 끝나기 전에 바로 잡아지네요. 예, 금수원 압수수색 있었죠. 뭐 관련해서 참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럽다. 그런 얘기. 근데 저는 했었어요. 그 금수원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한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세월호 문제를 그 출구 전략으로 금수원 쪽에 연결시켜갖고 정치권의 금품 로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쪽을 대대적으로
두들겨 패고 손 털고 나간다. 그래서 금수원의 필요 이상으로 지금 사정당국에서 검찰을 포함한 사정당국에서 네. 에너지를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는 그런 침몰된 이후에 보여준 우리 정부의 정말 무능력한 그런 대응이 사실 보다 본질적인 문제 같은데 네. 금수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좀 치졸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공권력을 동원했으면 예. 가서 뭔가 타협하지 않게 하든가 그건 뭐 가가지고 사정사정하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렇게 또 농락당하는 그런 무능력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에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여줬던 신속한 공권력 집행의 모습이라든지 예. 유가족들에 대해서 사찰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범죄 집단화하던 그런 모습과 대비해 보면 또 이렇게 좀 형편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정권은 도대체 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5시간 기다려서 허락받고 이제 금수원 진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검거도 중요하지만 불상사 방지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거기에 민주노총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수많은 노동 현장들 앞으로 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 진짜. 예, 저희가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했던 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공권력의 집행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다중이 모여 있고 또 그들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가운데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불상사가 일어난 예가 너무 많았었죠. 특히 평택 얘기도 아직 거기서 상처받고 있는 분들, 쌍용차로 상처받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사례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그 변명이 웃어지죠. 그냥 웃어지기만 하죠. 그리고 지금 가족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발 합동수사본부에서 해경 빼라고. 해경은 지금 수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족분들이 참고 계시지만 분명히 책임 있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네. 같이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하느냐.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분명히 그 얘기 하셨고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에서 해경을 좀 빼주세요. 네. 해경과 같이 합동수사본부 구성해서 수사하시면서 금수원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수사 결과 나오면 누가 믿습니까? 해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누가 믿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아까 유가족분들이 하셨다는 말씀이 참 귓가에 맴도는데 이 문제는 물론 누구를 처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전에 이런 국가적인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왜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국정원에 실제로 선언회에서 보고가 됐는지, 그럼 그 보고를 받고 국정원은 뭘 어떻게 했는지, 그 국정원의 속성상 당연히 대통령에게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직보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 같은데 그런 것들은 왜 안 이루어진 건지. 그래서 지금 유가족분들이 민간 좀 객관적이고 엄정한 진상 규명 주체를 세우자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금수원뿐만 아니라 정말 국가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수부, 안행부, 해경, 국정원,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국가기관이 이러한 사고의 발생의 즈음에서 어떻게 움직였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는 청와대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저희 또 마지막 이슈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요. 실은 저희 방송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런 변이 있나 전 방송 이재정이 70.5 지금도 주인이신데요. 뭐. 이재정이 70.5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이하 작가분 이제 잠시 미국으로 출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검찰 수사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 이하 작가 변호인이셨던 박주민 변호사님, 오늘 계속 고생하시네. 근데 이분이 지금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도 지금 붙이시겠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그림인 거죠. 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아마 보셨으리라고 짐작은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치마를 입고 있고,
이제 그 근처에 이제 개들이 어슬렁거리는 뭐 그렇죠. 예, 그런 그림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종이배가 가라앉고 있는 게 뒤에 보이는. 예. 그 세월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마 비판적 시각에서 그림을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뭐 강원도에서 발견이 돼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기사와 더불어서 그게 이하 작가의 그림이고 이하 작가가 다시 이제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혐의일까요? 지금 뭐 또 맡으실 건가요? 이하 작가 모르겠습니다. 이하 작가님이 뭐 저한테 만족하신다면 또 뭐 얘기가 예. 나올 수 있겠지만 수임료는 만족하시나요? 아니 저는 그 아무래도 뭐 지금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예. 뭐 또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선거 시기라서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쪽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수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박근혜 독사과 그 사진 같은 경우는 바로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그렇죠. 이제 선거법 위반이었던 거죠. 예, 예. 그 경우와는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는 거네요. 법률 적용 자체가.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 자체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하는 건 아니어서 그렇죠. 근데 이게 간접적으로 어떤 정당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평가에, 정당에 대한 평가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어서 공선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지금 결론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실제 뭐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물론 이제 특정 정당 출신이긴 하지만 흔히 뭐 당청 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나라의 수장 최고 권력자이면서 최고 정치적 책임자로서 이 정도의 어떤 풍자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대통령으로서 감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선거법에 적용된다면 참 예. 또 한 번 만약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적용된다 그래도 참 재밌겠죠. 예. 예. 명예훼손죄는 어때요? 반의사 불벌죄라고 아니 해서 근데 명예훼손이라고 했을 때 여기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나요? 그러게요. 그림인데 그렇죠. 그럼 모욕죄라고 한다면 고소가 필요해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고소를 하실래나? 신고죄니까. 예, 오죽하면 그때 이명박 대통령 그 신상철 그 전 서프라이즈 대표의 글이었나요? 모욕죄를 적용한다면 할 수 있을까 싶은 글에 협박죄로 기소했던 적도 그래서 있어요. 실제로 그때 예. 그 사이버 모욕죄인가요? 예. 그래서 신고죄 규정을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그게 바로 그런 입법론이 있다가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을 옥죄기 그게 위한. MB를 위한 입법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했던 적도 있고. 그 당시에 근데 그랬어요.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도 고소를 하려면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어서 맞습니다. 연예인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또 이제 어쨌든 신고죄 안타깝게 그 유명을 달리했던 그 최진실. 예. 최진실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했었죠. 그 예. 법에 대해서 반대하면 흡사 최진실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사람의 고통을 동의하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으로 치부하던 그 기억이 법을 있습니다. 앞장서서 추진하셨던 분이 우리 나경원 지금 정몽준 선대위의 또 뭐 위원장인가 하시는 분이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정몽준 네, 예. 정몽준 선대위에 그래서 정몽준 위원장이시죠? 후보가 박원순 후보와 토론하면서 그 피부과 계속 사과하라고 그래서 계속 사과하라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게 선대위 위원장 수락의 조건이었나 보네요. 그러네요. 아하. 피부과.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뭐 방금 전에 대통령 뭐 그 비판받고 이제 이거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말씀 남기셨잖아요. 정치인이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통치를 하고 또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욕먹고 또 그분들이 욕을 해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후련해지든 또 뭔가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든 그건 정치인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하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아시다시피 그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PD수첩 네.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처음에 그래서 박경신 교수 같은 분들은 이게 왜 명예훼손이 되지? 미국 소들이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나? 봤더니 농림수산부 장관이 내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고 FTA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더니 그 당시에 협상을 담당했던 김종훈 그렇죠, 씨가 그렇죠. 내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고
또 뭐 문화정책에 대해서 뭐 얘기하니까 또 누가 또 막 나서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얘기했더니 또 국정원 직원이 또 명예훼손했다 그러고 막. 또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 또 맡아서 변론하셨던 또 군인이 또 대통령 했더니 또 상관 모욕죄다. 국민이 나라를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게 기본이 되는 게 민주주의인데 비판을 하면 자신들의 명예를 내세우면서 비판을 못하게 하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그 국민들의 입을 가로막는 거고 또 박준희 변호사님 또 일가견이 있으신 또 전략적 봉쇄 소송 또 그런 측면인 거죠. 다 정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징표가 되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고 정말 쪽팔린 일입니다, 진짜. 지난 주말에 제가 검찰청을 갔다 왔는데요. 진선미 의원을 모시고 이제 검찰청을 다녀왔어요. 그 건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이제 잊으셨을 것 같은데 김하영 씨가 진선미 의원을 고소한 건으로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으로 그걸로 이제 조사를 받고 오는데 진선미 의원이 울먹이시는 거예요. 진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때 아마 팽목항에 내려가셔야 되는 이제 일정이 잡혀져 있었는데 검찰청에서 조사가 길어지니까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러니까 뭔가를 제기하고 문제를 밝히려고 하면 이렇게 법의 칼날 아래서 이렇게 운신의 폭이 좁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하시는데 저도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뭐 김하영 언제적 김하영이야. 이제 다른 문제로 이렇게 보다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갔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법은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MB나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화하는 이런 작태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정부와 국가의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게 당연히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걸 했다고 해서 입막음하고 데려다가 겁주고 조사하고 재판에 넘겨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국가 권력의 사유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국가 권력이 좀 제대로 특히 검찰이 정말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인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하 작가님 사건은 이하 작가님께서 변호사를 선택하시겠죠. 그 이후에는 그럼요. 저랑 굉장히 친해지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보니까 이하 작가님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정도까지야. 아니, 박주민 변호사님이 이하 작가 변호인이셨다니 하고 또 감격해 오시는 분인데 또 박주민 변호사님 팬 한 분 넣으셨네요. 아니, 근데 혹시 같은 분이 이름만 달리 쓰신 거 아닐까요? 안 그래도, 저희 이제 방송 마무리한 시점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방송 하고 나니까 오래전 연락 안 되던 친구들이 연락 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제 대학 동기고 판사 하다가 지금 변호사 한 친구가 있는데 어제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유학 간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재밌냐 그랬더니 재밌어 이래가지고 제가 급 당황을 했어요. 이게 재밌을까? 이러면서 더 긴장되고 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수박 겉핥듯이 이렇게 좀 이럴 때 효과음이 달려온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이제 변호사들, 이런 변들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주제로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